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또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낼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전국에서 4만 5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부 병원에선 벌써 진료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회복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은행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늘어나 잔액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300원 인상돼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00원이 1,500원으로 오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김여정 부부장 명예 이례적인 연속 담화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말에 이은 행동 과시인데 나토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벤트를 의식한 도발로 보입니다. 북한 동향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까지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 일부 지역에 처음으로 극한 호우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진짜 장마는 내일부터라고 합니다. 일본을 초토화시킨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기상재난 기자가 예보 내용 종합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국방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한 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담화 발표 이후 하루 만이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은 최대 고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6,000km, 비행 시간은 역대 최장인 74분, 즉 1시간 14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5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2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반발하며 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기준으론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 연료 기반 화성 18형 이후 90일 만입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이은 담화 이후 첫 반응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됐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며 격추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성도 담화를 내고 미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서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이 공해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도발을 감행했다며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새벽 5시 45분 리투아니아 빌뉴스 숙소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것으로 오늘 예정된 나토 회의 등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조치와 우리의 독자적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게 실시하고 18일 개최될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고각 발사했던 시각,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 11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공교롭게도 회의 막바지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핵실험 도발 가능성 평가, 안보 대응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밀리 의장은 금주 내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도발, 대미 압박 성격이 있는데요. 연이틀 미군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군이 위태로운 비행을 하게 될 거라는 북한 경고에 대해서도 긴장 조성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미군이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해상인 EEZ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 구역이라는 겁니다. The DPRK's recent statements that U.S. flights above its claimed exclusive economic zone are unlawful are unfounded, as high seas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pply in such areas.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미군 정찰기 격추를 위협한 데 이어 무단 침범 시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선 긴장 조성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something that they have so far not taken us up on. 앞서 미 국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 김여정의 담화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미국 정부 입장도 물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이든 미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IAEA가 과학에 기반한 평가를 내렸다며 일본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오늘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도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 메시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대응 조직인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조금 전 외식업,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면서 시위를 일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란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 방일 의원단은 현지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일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 보류에 합의해 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사회와 태평양 도서국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일단 보류시키고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에 앞으로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국토교통부가 내일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현장 점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해명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인수위 때 국토부 자체 용역으로 마련됐고 양평군의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도 이번 정부 국토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을 내놓은 민간 용역업체는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됐다며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점심시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치적 선동과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 뜻을 받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이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으니까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일단 여야 모두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종점 변경의 타당성과 검토 배경을 두고선 입장차가 첨예해서 당분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수건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는 없다며 장관의 말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 정치 상황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원로 모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17일 공식 출범하는 여야 원로회에는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또 강창희, 김원기, 김영호, 문희상 등 전직 국회의장 8명,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대화와 타협보단 대립과 반목에 앞서고 있는 현 정치 상황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모임을 결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유쾌한 결별이라며 당내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도부 회의에서 이 의원 발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말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경고 결정이 황당하다며 자신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도부를 비롯한 당 내에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를 성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4만 5천 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이미 진료 차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파업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부도 이번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면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예고된 파업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전국에서 140여 개 의료기관, 보건의료 인력 4만 5천 명이 참여합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빠졌지만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대 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18곳도 파업에 참여합니다. 노조 측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료 차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산대병원 분원인 양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오늘까지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이나 전원하도록 했습니다. 외래 진료 일부도 축소하고 예정된 수술 일정도 미루도록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도 내일과 모레 잡혀있던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중증 환자가 아닌 입원 환자들은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협회 등이 이번 총파업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예,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의료 관련 단체가 참여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존재 이유는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에 있다면서 환자를 불안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번 간호법 논란 때 간호법을 반대하던 단체들인데요. 여기에 보건의료 노조의 주축이 간호사들인 것을 고려해서 이번 파업을 간호법 논란 2라운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 사항을 봐도 의료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등 대부분 간호법 논란 때 언급된 문제점들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환자들 피해가 걱정되는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게 봅니다. 노조 측은 파업 이후로 사용자 측에 불성실한 교섭을 꼽았지만 정부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제도 개선 일정을 미루면서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상급 종합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이행 시점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파업을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인데요. 대화를 통한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먹통 논란이 불거진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대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나이스 개통 상황실에서 TF팀을 만나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개통한 나이스는 중간 기말고사 답안이 담긴 문항정보표 관리 기능 오류로 다른 학교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는 등 오작동이 발생을 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연 민당정 공청회 뒤 기자들을 만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브로커가 개입된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현장과 노사,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실업 직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 월 198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1,568원, 월 184만 7,040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달콤한 보너스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당정이 나선 건데요.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월 180만 4천 원가량인데 실업급여는 하한액 기준 약 184만 7천 원입니다. 출퇴근 교통비에 식대까지 빼면 차라리 일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당정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생계 걱정 없이 실업 상태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받는 것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행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업주들은 퇴사시켜달라는 직원들을 달래려나 진땀을 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실업급여 수급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 근무일수 180일만 채우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뒤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간다든지 해외 체류 중 혹은 군 복무 중에도 급여를 타가는 사례를 문제로 들고 있는 겁니다. 당정은 특히 최저임금의 80%로 명시한 하한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데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넘어선 실업급여액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업급여 삭감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건데요. 허점이 드러났다고 무작정 안전망을 좁힌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제도 개선 과정에 열심히 직장을 찾는 선량한 구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가운데 KBS 김의철 사장이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거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신료 징수 비용으로 연간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며 이렇게 되면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제적위원 3명 가운데 찬성 2명으로 윤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 이사의 해임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구성은 여야 4대7 구도에서 5대6 구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해 피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극한 호우 때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 재난 문자가 어제 처음 발송됐습니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를 당부하는 취지인데요. 문자가 발송될 때 일부 혼선도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침수된 방을 빠져나오지 못해 발생한 서울 상도동 참사. 당시 동작구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를 미리 알렸다면 대피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고 기상청은 올해부터 극한호우 때 직접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로 관측된 경우입니다. 또 이 기준에 도달할 확률이 95%로 조사된 1시간 72mm의 비가 내릴 때도 비구름대 움직임을 살펴 발송하기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이번 집중호우에 첫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 문자는 시민들에겐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종사자에게는 침수 취약 지역 대비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첫 재난 문자는 오후 4시쯤 발송됐는데 혼선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30분 앞선 3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1시간 강수량이 72mm를 기록해 문자를 발송하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원인은 문자를 발송할 때 갖췄어야 할 시스템을 기상청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재난 문자는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7개 동에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자인 신대방 제1동 인근이라고만 설명돼 위험 대상 지역을 두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이 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며 정식 운영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극한호우 재난 문자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극한호우가 작년처럼 13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가 내린다기보다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의사항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계속되는 호우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수십 가구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오전 11시 기준 피해 집계를 보면 강원 원주와 경기 광주에서 주택 6곳이 일시 침수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 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철거 현장에 200m 길이 담벼락이 무너져 차량 29대가 파손됐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5개 시도에서 36세대 5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아파트 220세대가, 전북 완주에서는 620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은 섬진강댐이 오늘 3년 만에 다시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는 폭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오후 3시부터 수문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댐은 초당 150톤씩 방류하는 만큼 강 하류 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일부터 진짜 장마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물폭탄 수준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어제 뉴스큐 직전에 이 속보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속보 네. 자막 속에 극한호우란 말이 가장 눈에 띄어서 바로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도에서 잘 보지 않던 낯선 용어예요? 그렇죠. 네.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기상 재난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 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기상청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거든요. 그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강수의 강도를, 강수의 명칭을 통칭을 한 게 극한호우라는 겁니다. 극한호우, 극한 강수라는 의미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비죠.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되고요. 또 3시간 동안에 90mm 정도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할 경우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린다면 네.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장마는 특히나 또 어떤 특징들이 많아서 그런지 별명도 많습니다. 뭐 도깨비 장마라기도 하고 홍길동 장마라기도 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겁니까? 우선 도깨비 장마, 홍길동 장마는 둘 다 신출귀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언제 내릴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장마 기간 중에 어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네. 어제 비는 장맛비가 아닙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내린 비였습니다. 네. 그런데 예측이 상당히 어긋났습니다. 네. 충청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 밤사이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수도권 지역에 걸리면서 굉장히 많은 비를 쏟아부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비를 통칭을 할 때 도깨비 장마 또는 홍길동 장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야행성 장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예. 올해 들어서 장마 이후에 14번 정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수, 극한 강수가 있었는데 12번이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만 되면 비구름이 더 강해지면서 더 강한 비를 쏟아붓는 형태. 그래서 야행성 장마라는 이름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내일부터가 진짜라고요. 진짜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은 내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린 비를 그냥 비라고 소낙성 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장맛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현재 장마 전선에 걸려 있는 위치 화면으로 좀 보실까요? 지금 일본 쪽에 지금 장마 전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좀 예.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 장마 전선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일본이 지금 피해가 그렇습니다. 큰 상황이고요. 일본 네. 규슈 북부 쪽 또 본토의 북부 쪽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고 네. 강우량이 평균 한 400mm 정도가 됐으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네. 장맛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 서쪽에서 저기압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저기압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던 장마 전선이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다시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장마 전선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장마 전선이 일본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만큼의 강도가 내일부터 또 북상하는 겁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 다른 겁니다. 예, 완벽하게 일본 쪽에서는 이 남쪽 보시면은요. 네. 일기도 형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보여주시죠. 네, 보시죠. 지금 일본 쪽에 지금 장마 전선이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과 예.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이 저기압이 다가왔을 때 이쪽에 다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경계와 북쪽 찬 공기의 경계가 우리나라 지방 쪽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쪽만큼의 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일과 모레 특히 중부지방, 수도권 지역에는 최고 강우량이 250mm 예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영서지방, 충청 북부 쪽에는 200mm 예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200에서 250mm 정도의 비가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장마 전선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게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장마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내일과 모레는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내일과 모레고요. 네. 그렇죠. 내일과 모레는 이 정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데 예. 이틀 뒤에 주말 휴일로 넘어가면은 이 장마 전선이 약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관통한다고 하는 거군요. 내륙을 오르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서로 길게 굉장히 좁은 지역에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된 특징을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중부에서 남부로 주말에는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 다니는 비, 그래서 게릴라성 장맛비가 될 겁니다. 당장은 이제 주말 전까지 중부지방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전선이 위치해 있을 텐데 어떤 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장맛비는 시간당 강우량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30에서 최고 80m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마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는 지속 시간이 상당히 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번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재난 문자가 또 발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시간당 8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도심 지역도 바로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도심 지역에서는 배수구,
하수구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막혀 있는 배수구나 하수구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경우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거나 네. 차수판을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하 공간에서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오늘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강남역 침수 당시가 1시간에 100mm, 140mm 정도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거의 준하는 수준이 될 수도. 그렇죠. 30에서 80mm 예보입니다. 최대 80mm. 그렇죠. 그렇다면 실황은 80mm를 예보했다는 것은 100mm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상황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 누구도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죠. 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다 보면 그 상가에 지하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모래주머니가 배치되어 있는 그렇죠. 곳도 있는데 그밖에 반지하 주택, 또 주차장 같은 우리가 사고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반지하나 위험 지역에 사는 분들 좀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겁니다. 네. 읍면 동지역까지 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문자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재난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네. 안전한 지도로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차량을 몰고 가다가 지하 공간에 지하 터널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하 공간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네.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버리고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한 지역이죠. 하천변. 절대 그런 쪽엔 접근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좀 도심 지역 강남역 침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구, 하수구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어제 추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짝 날이 겠거든요. 예. 오늘 우려가 됐던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침수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산사태 축대 붕괴입니다. 네. 지금 토양이 장마가 시작된 이후에 남부지방은 한 400mm 정도 비가 왔고요. 중부지방도 200에서 300mm 정도 비가 왔거든요. 토양이 잡아둘 수 있는 수분의 양이 거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비가 한두 시간 정도만 집중이 돼도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산사태, 축대 붕괴,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사전에 좀 점검을 해주시고 보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사태도 산사태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산사태주의보나 경보를 발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구 역사상 현재 기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당장은 좀 장마 대비가 중요해 보일 것 같고, 장마 끝나고 나면 다시 폭염인가요? 장마 끝나고 나면 폭염이 와야 되죠.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장마가 끝납니다.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네. 예측 모델을 보면요. 네. 다음 주 정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폭염 예측 예. 모델. 네. 그래픽이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서 북한 지역으로 올려보내면 장마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 후반입니다. 예. 이 시기가. 그런데 문제가 이 고기압이 강하게 밀면 확실히 장마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부지방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강하게 밀질 못하면 북한과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산발적으로 강한 비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변화가 심한 상황이고요. 예. 다음 주 후반에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린 뒤에 중반에 강한 비가 내린 뒤에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권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폭염. 하지만 중부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안 좋은 날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날씨까지 예.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장마 전선 내일 다시 북상하면서 진짜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김진두 기자가 안내한 대로 철저한 대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장마 전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대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증가 폭이 줄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와 일상 회복 영향으로 보건복지업과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숙박 음식업도 소비 지출과 관광객 증가로 증가세가 유지됐고 예술 스포츠 여가업은 공연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도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으로 6개월째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3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건설 경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 축소되었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흐름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에서 34만 3천 명 늘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1만 7천 명 줄어 8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고용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반기에도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가 지속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 여건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회복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은행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가계은행 빚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늘어난 1,06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4월부터 다시 늘기 시작한 건데요. 4월에는 2조 3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은 이렇게 다시 늘면서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는 데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한 달 동안 7조 원이 늘었는데 주택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 2020년 2월 7조 8천억 원 증가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확대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 자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등 기타 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체 흐름을 보면 아직 매우 빠른 증가 흐름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가계 신용 등 기타 대출은 1조 1천억 원 줄었고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의 저금리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의 대출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지난달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증가했다며 증가세를 지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거래량이 예년에 못 미친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등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원유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유업계와 낙농업계를 잇따라 만나 인상 최소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따라 오르게 되는데 지난번 라면값처럼 정부의 압박이 작용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유업계에 이어서 낙농업계도 만나는 거죠?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우유업체 측과 만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낙농업계 조합장들을 만납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원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유업계 측을 만나 유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오늘은 유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낙농업계의 입장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유값 협상 상황을 보면 우유의 시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올해 원유값은 지난해 생산비를 고려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오를 예정입니다. 1년 전 49원 인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최저 수준으로 정해져도 지난해 인상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난해 원유값 인상에 따라 서울우유는 흰우유 가격을 4.7% 올렸고 남양유업은 4.8%, 매일유업은 7.7%를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유업체들의 흰우유 가격 인상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유 소비 감소에 따라 유업계와 낙농업계의 사정이 워낙 어려워 정부도 우유값 인상 자제보다는 인상폭 최소화를 요청하며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제 밀 가격 하락에 따른 라면과 제과, 제빵 업계의 가격 인하 분위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원유값 협상은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로 원유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낙농업계 입장과 우유 가격 인상 최소화 압박을 받는 유업계 측이 맞서면서 오는 19일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버스 요금이 300원 오르고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릅니다. 조금 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요금 인상 그럼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비공개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 1,4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지하철 요금을 한꺼번에 300원 인상하는 거였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먼저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순차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 인상입니다. 다음 달 12일 첫 차부터 오르는데요.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00원이 1,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마을버스, 광역버스 다 오릅니다.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인상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입니다. 시는 지하철 적자가 해마다 1조 2천억 원, 버스 적자가 8,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R114는 이번 달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500만 원 넘게 오른 2,10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700만 원대였던 평균 분양가는 지난 5월 1,800만 원대까지 치솟더니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건자재 값과 인건비와 같은 공사비가 오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도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약사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일반 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 이상씩 뛰는 경우도 많아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약국 원정에 나서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 거리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이른 시간부터 판매대에 서 있는 열댓 명의 약사마다 손님 맞이에 바쁩니다. 다른 지역보다 약값이 싸다 보니 몇 달치 약을 사기 위해 멀리서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도 비싸지만 약값도 장난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나오고. 약국마다 그 500원에서 1,000원씩 차이가 나요. 파스 같은 거는. 다른 데보다는 동네보다는 여기가 좀 싸다 그래가지고 종로까지 오게 됐어요. 이처럼 조금이라도 싸게 상비약을 직접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건 최근 제약업계가 일반 의약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약값이 비싸진 이유는 원재료 값이 오른 영향이 큰데 특히 약국에서 흔히 찾는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가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당시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타이레놀 ER 제품은 1년 사이 가격이 25%나 뛰었습니다. 개보린 가격도 지난 상반기에 10% 가까이 인상됐고
가스 활명수 가격도 이달 들어 15% 올랐습니다. 노령층이 주로 찾는 파스나 관절염 치료제 가격도 올해 10% 넘게 두 자릿수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동네 주변에 있는 중소형 약국에선 대형 약국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지 물가가 다 오르니까 뭐 그렇기도 하다 그러지만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약업계는 고환율과 중국발 공급망 문제로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전문 의약품 가격 통제에 따른 풍선 효과 영향도 큽니다. 전문 의약품은 정부의 통제로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일반 의약품에 그만큼 비용 인상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조제약으로 나오는 전문의약품들은 국가가 뭐 통제한다는 말로도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약값을 고시를 해요. 갑자기 급락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해요. 근데 일반 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죠. 식료품 물가 고공행진 속에 건강과 밀접한 상비약 인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평가를 거듭 옹호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열려 있고 투명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은 방류 계획을 IAEA와 사전에 조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면서 미국은 국제적인 전문가로 이루어진 IAEA 일본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검토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이해 당사국인 태평양 섬나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의장을 맡고 있는 쿡 제도 마크 브라운 총리가 11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회원국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이 때문에 IAEA와 일본이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PIF는 피지, 투발루, 솔로몬 제도, 통가,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를 중심으로 17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습 시위에 나선 조합원은 10여 명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여 분 만에 해산됐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공 정찰 비행을 빌미로 한 도발로 해석되고 있는데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의 배경 그리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까지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도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ICBM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낸 이후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의 의미일까요? 말에 이은 행동?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당국자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네. 3번에 걸쳐서 미군 정찰기의 어떤 공해상의 그 정찰 활동에 대해서 주권 침해, 영토 침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 그 당국 간의 어떤 그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그러한 설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적 행동을 보여준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측의 주장에 담긴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좀 우리 과시하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북한이 잠잠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전승절을 앞두고 대내적으로 어떤 대내 통제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어떤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대규모 어떤 열병식을 앞두고 해가지고 이러한 2가지의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대내적인 어떤 통제 목적,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이제 미국과 한국 같은 유강국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통미북남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더 이상 이제 한국과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은 미국만 상대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정찰기의 어떤 뭐랄까요, 통례적인 그러한 정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북한이 상대하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서로 주장을 주고받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은 ICBM으로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상대한다. 하지만 군사적 주도권, 한반도에 관련된 군사적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 이런 걸 좀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이란 호칭이었고, 또 하나가 이이지 상공을 침범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미군이 사실 이이지는 상공 어떤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북한 당국이 모르지 네. 않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조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나온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몇 년 전에도 그러한 북한이 주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ICBM을 발사한 그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다.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북한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떤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그것을 갖다 빌미로 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북미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7월 27일이 정전 기념일, 이제 북한에선 전승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럼 전승절까지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다시금 이제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엄중한 도발을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화라든지 주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수순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절 열병식이라든지 전승절에서 어떤 대내적 통제, 그리고 어떤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든가요. 몇 달 전에 이제 우주 발사체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추가 도발을 위해서 명분 쌓기, 이러한 수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만 상대하겠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한국은 상대하지 않겠다로도 들리고, 그런 어떤 일환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남조선 대신에 그런 분들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개의 국가로 좀 북한이 우리를 분류하는 건가요?
그런 수순을 보고 있는데요. 뭐 그 과거에도 사실은 그 남북 관계 경색이 되면 북한이 굉장히 어떤 통미 복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줄 거를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그랬는데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뭐 그 두 개의 뭐 시스템 아니면 어떤 그 개별 국가 이런 부분에 강조하는 수순까지 간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어떤 그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것이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몇 년 2018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그 강도가 세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그 정부에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대북 확장 억제라든지 어떤 북한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와 네. 더불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발신이라든지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담화문 속에 겹과로라고 하나요? 겹화살 과로까지 좀 눈에 띌 만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지금 ICBM 발사한 게 마지막 담화를 낸 지 약 한 24시간 만에 나온 거고 또 나토에서 공동성명에서 메시지가 나온 지 또 몇 시간 만에 도발을 한 거거든요.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 대통령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령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좀 개최되고 있는 동안에 네.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NCG 어떤 확장 억제 그룹 핵 협의 그룹을 통해 가지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한미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을 갖다가 어떤 강력하게 실시하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국제사회가 굉장히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그러한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 미국이 유럽을 이를테면 유럽을 좀 포섭해서 대러 어떤 포위망을 구축하는 그런 무대에 이제 한국 또 일본도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메시지가 북한의 압박이 될까요? CVID 같은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31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이제 CVID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게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북한의 핵 능력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제한을 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지 핵 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를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의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 중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미국과 열세에 있는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려고 중국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의 어떤 행보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은 중국한테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북한을 끌어안는 것보다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개선, 어떤 공간을 창출해가지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보다 더 숨통을 틔우는 것이 중국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재확인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나토의 메시지를 좀 북한 또 중국의 시선에서 먼저 들어봤고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나라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자, 나토 31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절차 축소에 합의를 했는데 가입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 준다면 그렇다면 지금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그 나토 조약에 기반해서 도와줘야 되고 참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나토 회원국들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지켜왔던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완전 반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직접적인 그 나토 국가들 참전해야 되면 미국도 참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도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나토 회원국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향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가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관계,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어떤 나토가 자꾸 동진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거든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와중에 만약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끌어안는다면 이것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을 갖다가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어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신속 가입 그런 기조를 좀 확인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쉽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가 오면 조건부로 가입하겠다 이런 그 확답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정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토 관련 보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스웨덴인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이제 가입하는 것을 합의를 했거든요. 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지금 200년 이상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유지해왔던 나라인데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는 거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게 압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유럽 국가 중에 중립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실 그 굉장히 러시아의 관계를 중시해 왔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영향력 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외교적 행보를 그 펼쳐왔는데 21세기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떤 그러한 북유럽 국가들의 어떤 안보의 방정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립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유익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중립국의 어떤 지위를 버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와는 좀 어떤 안보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은 러시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가 비난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제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유럽 내의 안보 역학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지금 현재 시각으로 우리가 한 시차가 6시간 나기 때문에 오전 11시 정도 된 시각이고 관련 일정들이 하나씩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염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떤 수위로 언급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다자 회담이잖아요.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그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어제만 해도 한 7개 국가와 또 양자 회담을 했죠. 그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갑분 그 외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7개 국가라든지 8개 국가를 갖다가 한 8시간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국가에 많아야 1시간이고 통역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니까 10일 일정도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슬로바키아 정상과 양자회담이 그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기시다 총리가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러한 발언을 할 거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되는 게 중요한 그런 원칙적 발언을 하고 이러한 어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짧은 확인을 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도통신 또 보도에 보면 기시다 총리가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 포함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또 어떻게 나올지 YTN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훈 국립외교
국제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공권력끼리 물리적으로 맞붙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이들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를 10시간이나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만큼 맞고발에 나서겠다면서 사태를 발생시킨 대구경찰청장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6개월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한미안보협의회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는데도 보 전 대변인이 따로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서 110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도 개입한 범행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다가 막 깬 듯한 남성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서 본부장을 맡은 핵심 관계자가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자본시장법하고 범죄단체 조직 관련해가지고 본인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 경찰이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5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인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선 비상장 회사 3곳의 주식이 수개월 안에 상장될 거라며 300%의 고수익을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하는 마지막 매도 안내 드릴 건데 여기서는 못해도 3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864명을 속여서 가로챈 돈은 모두 110억 원.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현금과 기금속 7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27억 원 더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총책부터 본부장, 관리책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33명에게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책, 관리자, 비상장 주식 공급책, 관리책, 그다음 본부장, 그다음 상담원, 팀장 이쪽까지는 범단을 적용했고. 총책인 A씨가 다른 사기 조직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은 본부장급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감지되자 이를 막으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핵심 피의자인 온라인 주식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경제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을 포함해서 모두 5개 종목 주가를 통정 매매 등 수법으로 띄워 35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를 제조한 일당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조직 등 7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마약 공급 총책인 중국 국적 36살 박모 씨 등은 지난 3월 중국에 있는 마약 조직 총책에게서 항공 택배 등을 통해 필로폰을 공급받은 뒤 서울과 인천 등에 필로폰 2.5kg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공급한 필로폰은 지난 4월 3일 발생한
서울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박 씨를 붙잡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수도권을 돌며 연쇄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14범으로 파악된 A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전통시장과 버스 등에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거나 몰래 열고 지갑을 빼가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금품 7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과학기술대 후문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너비 2m, 깊이 10m 정도 크기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6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노원구청은 도로 아래 빗물을 모아서 내려보내는 하수시설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번 달 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한 소방서장이 소방서에 배치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위 해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관용차 운영일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소방의 행정 업무용 관용차는 서장 개인이 아닌 소방서에 배치됩니다. 김모 서장은 지난 소방서 부임 후 약 반년 동안 누적 운행 거리의 90% 이상을 혼자서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였을까? YTN은 김 서장이 몰았던 2년치 관용차 운행 일지를 입수했습니다. 김 서장은 왕복 90km가 넘는 전북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자주 출퇴근하고 개인 연차 때나 주말에도 차를 집에 두곤 했습니다. 이 사이 다른 직원들은 자연히 관용차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관용차를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에 두고 항상 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김 서장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휴가 때 한번 술이 있더라고 제가 연간이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냥. 김 서장은 직전 근무지인 부안소방서에서도 1년 반 동안 관용차로 약 3만 5천 킬로미터를 운행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운행 일지 곳곳에 다소 의심스러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 6월 퇴근 후 관사 등에 머물렀다던 김 서장. 거의 매일 130km씩 관용차를 몰았다는데 어떤 공무로 어딜 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소방은 이번 감찰 조사에서 김 서장이 직장에서 이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김 서장의 비위 행위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혈세가 낭비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노조는 김 서장의 파면과 함께 소방서장급 공무원 전체의 복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소방청에 촉구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인데 이 해당 소방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더 있습니다. 퇴근 후 관할 지역을 순찰했다던 그 시각에 이 업무 추진비 카드가 자택에 있는 전주에서 종종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김 서장은 지난 4월 퇴근 후 화재 예방을 위해 거의 매일 관용차로 진안군 곳곳을 순찰했다고 일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운행 일지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대조해봤습니다. 퇴근 후 관내 순찰일 18일 가운데 6일 동안 식당에서 저녁 식사 비용을 지출한 김 서장. 이 가운데 5일은 자택이 있는 전주를 비롯한 관할 밖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운행 일지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법인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쓴 정황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카드를 이제 경리도 갖고 있으니까 업무를 다른 직원들도. 그러니까 서장님이 쓰신 게 아니고 경리가 썼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게 쓴 게 맞을 텐데. 그 밖에 진안소방서 직원이나 진안군 소방발전협의회, 진안군 기자간담회 등 비용도 상당수가 저녁 시간 전주권 중심으로 지출됐습니다. 김 서장이 부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사이에도 이와 흡사한 방식의 업무 추진비 집행은 종종 있었습니다. 김 서장의 업무 추진비 이용 장소 중에는 이른바 오마카세로 불리는 고급 레스토랑을 비롯해
한우나 참치 식당의 이름도 여러 포함됐습니다. 업무 관련 지원자라고 썼습니다. 네, 사적으로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김 서장은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려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19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게 된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진료의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병실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된 부산대병원 상황,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현관 앞에 응급차가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니 정상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병원에선 중환자와 응급환자 외에 입원 환자에게는 퇴원이나 병원을 옮기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파업을 하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쫓겨나는 입장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수술이 원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좀 수술을 할 듯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파업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정은 부산대병원 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 환자들이 퇴원하기 위한 수속을 급히 밟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7일째이거든요.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는 사람이 일반 병실로 못 가고 재활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측이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불편을 좀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기간에 응급실 등의 필수 인력은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미 진료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ARF에서 우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관련한 내용을 의장 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과 한미일 등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도 열리는데 중국은 우리의 안보실장격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해 한중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모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장관회의나 양자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과 인권 상황 개선 촉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ARF에서 북한 도발 관련 내용을 의장 성명에 담기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ARF에 외무상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사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와 다자 회의도 추진됩니다. 일본과 호주, EU 등과의 양자회담은 사실상 확정돼 일정을 조율 중인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회동도 열릴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건강 문제로 중국 외교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하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다자를 계기로 한중 간 고위급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직후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면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에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기업협회와 금강산 투자기업협회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 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유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경협 재개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중단한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청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측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번 달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케리 특사까지 한 달 사이 미국 고위 인사 3명이 베이징을 찾게 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 방위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 OSA 제도를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이 OSA 제도의 사령탑 역할을 할 안전보장협력실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총합외교정책국 산하에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직 신설이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무기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을 지원할 경우 자신들도 집속탄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 지원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면 러시아도 집속탄을 사용하겠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속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В случае поставки Соединенным Штатам кассет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на Украину,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будут вынуждены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ной меры использовать аналогичные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проти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쇼이구 장관은 직속탄이 민간인에 미칠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 군사작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고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 시설을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튀르키예로부터 제공받은 집속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간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지원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대선 주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파를 떠나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지원 결정을 연일 방어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탄약이 부족해 집속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가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아서 탄약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에 대항을 해 지난 5일 새로 선보인 SNS 스레드의 돌풍이 거셉니다.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넘었는데요. 챗 GPT보다 2달 빠른 속도로 스레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스레드는 메타가 트위터의 대안으로 개발해온 소셜미디어로 트위터랑 기능이 흡사합니다.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트위터는 게시물에 최대 280자를 쓸 수 있지만 스레드에선 500자까지 쓸 수 있고요. 동영상 길이도 트위터는 2분 20초, 스레드는 최대 5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상징인 해시태그 기능은 없고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DM 기능과 키워드 검색 기능이 없다는 점도 다른 점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레드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메타의 인기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된다는 건 최대 강점으로 트위터에겐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 think Threads is going to pose a huge threat to Twitter because it's coming from the Meta and Instagram family of apps. Instagram has 2 billion users compared to around 250 million of Twitter, so it's about 10 times bigger already. So if only 1 in 10 Instagram users tries using Threads, it's overtaken Twitter in the blink of an eye. 네, 트위터 이용자의 스레드 갈아타기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스레드가 공개된 뒤인 6일과 7일 트위터 트래픽이 전주 대비 5%, 1년 전과 비교하면 이렇게 11%나 감소했습니다. 트위터의 위기는 스레드에겐 기회가 되는 건데요.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1인당 게시물 열람 횟수를 제한하며 트위터를 유료화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차단했던 극우 인사들의 계정을 풀어주면서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하게 됐습니다. 또 대규모 감원 여파로 접속 장애가 빈발하는가 하면 콘텐츠 감시 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트위터에겐 불리했습니다. It's similar to Twitter, but I like the fact that it's not Twitter. What we observe is Twitter is going through sort of a shift in its community. It's becoming much more conservative. There are louder and more increased voices that are being amplified on Twitter that are more conservative. 네, 스레드 열풍에 국내외 인사들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출시 직후 오프라 윈프리, 또 휴잭맨, 제프 베이조스 같은 유명인들이 스레드를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도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가입을 인증했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우려로 앱 출시가 막힌 데다가 메타의 스냅챗과 틱톡을 잡기 위한 시도도 번번이 실패한 점을 들어 스레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과 함께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축구 해외파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마침내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강인은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스페인 출신의 아센시오, 베르나트와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고 슈퍼스타 네이마르와도 어울리는 등 세 팀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훈련에 앞서 실내에서 간단한 체력 테스트도 했는데 이강인은 내내 밝은 표정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습니다. 이강인은 구단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며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첫 훈련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은 이달 말 일본에서 친선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우리나라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정우영은 독일 프로축구 프라이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구단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정우영과 2026년 6월까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적료는 300만 유로, 약 42억 원이고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정우영을 지도했던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의 영입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영은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에서 선발 출전이 4경기에 그칠 정도로 기회를 잡지 못해 이적할 팀을 찾아왔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이 오는 18일 여수에서 개막하는 코리아 오픈을 통해 올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빛 전망을 가늠합니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에 전술과 체력에 신경을 썼다면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집중력에 포인트를 두고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이었죠.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곳곳에는 오늘 밤까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새벽 호남과 충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고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250mm 이상,
이상,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와 산간에는 초속 20m 이상,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바람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와 광주는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남부지방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곳곳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